6월 첫째 주 신문으로 만나는 기후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는 제가 좀 특별한 기사가 아니라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같이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환경 오염에 따른 기후 변화로 천식, 온열 질환 등 건강을 위협한다. 우리 지금 오미크론 코로나 어, 걸렸던 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기타 후유증을 많이 앓고 계시는데, 그냥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기침을 계속 해서, 얼마 전에 보건소에 그 대학 아토피 천식 연수를 받으러 갔다가, 거기 대학병원 교수님이 강의가 있었어요. 아토피 천식에 관련돼서. 그래서 정상이 저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이게 갑자기 기침이 난다, 막 그런 그 증상 자체가.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더니, 그거는 천식은 아니지만 코로나 후유증이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이게 아마 기후 변화로 인해서도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모르겠어요. 오미크론 코로나 자체, 바이러스 자체도 기후 변화의 원인이기 때문에 큰 관점으로 보면 그렇고, 그래서 이런 질환들이 생기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었고요. 우리 신인님 또 이런 부분에 또 전문가이시잖아요. 메타버스, LG U 플러스도 메타버스 출사표에서 뭐 가상 오피스와 동물원 첫선,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사를 제가 왜 가져왔냐면은, 제가 사는 여기 이곳에도 그 아쿠아리움이 생겼는데 장소가 매우 협소해요. 그래서 그 동물들이 있을 공간을 다 아직 마련하지 않고 타조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타조를 한 얼마 동안 유리장 속에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타조가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그 부리로 유리를 계속 콕콕콕 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야외에 이제 그걸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또 얼마 전에 뭘 데리고 왔냐면은 하마를 또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그쪽에 산책을 밤에 가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하마랑 친했던 그 무리가 있을 텐데, 아니면 하마를 돌봐줬던 그 사육사라든지, 아니면 그 하마랑 같이 있었던 그 그룹이 있었을 텐데, 이 인간의 이기심으로 이 낯선 곳에, 환경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곳에 제가 와서 인간에게 기쁨을 준다? 그러면 예전에 영국 제국 산업혁명 시대에, 산업혁명의 어떤 한 그림자로, 그런 노동자들이 거주하는 곳에 귀족들이 관광을 왔다 그러더라고요. 노동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거나 동물원에 동물을 데려다 놓고 우리가 관람료를 주고 보는 거나 뭐가 다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 경험의 차원에서, 그렇다고 이렇게 초원에 데리고 갈 수 없으니까 동물을 보여주고 싶다면 이 메타버스 동물원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음에 뭐 이렇게 AR, VR 이걸 끼고 내가 동물이랑 같이 어떻게 공존하고 동물과 같이 서로 교감하면서 하는 이런 경험이 메타버스 세상에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전에는 인간의 어떤 돈벌이 수단으로 어떻게 생각했던 이 동물원을 다 없애고 자연으로 돌려보내주고, 이런 메타버스 동물원이 더 많아지면
경험의 차원에서는 더 다양하게 만질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고 서로 소통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저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기사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그리고 쓰레기도 대신 버려준다고 구독 서비스의 진화는 어디까지? 구독 서비스가 앞으로 이 대량 생산을 조금 막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죠. 요즘에 이제 젊은 친구들이 갑자기 골프를 되게 많이 인스타그램에 사진 찍기 위해서 골프장에 가서 그 일부 2부 때 옷도 바꿔 입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고 뭐 이렇게 한다던데 그래서 골프웨어 구독 서비스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단가가 비싸고 그런 걸 떠나서 뭐든지 이렇게 빌려서 그러니까 구독이라는 게 이제 대신에 구독하지만 또 이게 로테이션 될 수 있게 다시 내가 뭐 한 달 동안 구독했다가 뭐가 됐다. 뭐 우리가 보통 뭐 전자제품도 새로 나오면 한번 사서 써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렌탈하고 조금 다른 개념으로 지금 한참 농번기 시즌인데 이 농기계 구독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대여죠. 대여하는 이런 것도 되게 지금 거의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건데 이제 그런 비용이 너무 많이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어저께 이제 저희 그 남편이 요즘에 뭐 포크레인에 빠져가지고 포크레인을 좀 작은 사이즈를 새 걸 사면 그래도 한 3천만 원 정도 하고 조금 뭐 중고 이런 거 하면 뭐 한 1,200만 원 이야기를 하던데 그게 한 달 돼야 하는데 120만 원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부담 없이 뭐 1년 동안 이렇게 구독료를 내고 이렇게 내가 렌탈의 개념으로 이렇게 그럼 자동차도 마찬가지 뭐가 됐든 구입하지 않고 그리고 옷도 내가 비싼 옷을 조금 입고 싶은데 저 브랜드 옷을 입고 싶은데 하는데 뭐 그런 것도 이제는 구독으로 좀 돌아가지 않겠나. 여러 가지가 다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먹거리를 제외하고는 다 구독으로 되면 이게 순환 경제의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기사를 가지고 와봤고요. 이 흥미로운 기사가 있어서 수출 기업 아리백이 필수됐는데 재생에너지 못 구할라 전전긍긍. 그러니까 아리백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단을 만들 때는 이 그 뭐지 재활용, 재사용 이런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페트병을 수거해서 그걸 다시 원단으로 제작해서 이런 어떤 그 점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에너지 구하기가 이제 하늘의 별 따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모든 기업들이 이제 그렇게 통과돼야지만 뭐 수출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지표가 나와버리면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업들이 지금 이런 또 이중고를 겪고 있다. 근데 흥미로운 기사가 반대되는 기사가 있었어요. 아리백 순항 중인 해외 기업 넘치는 재생에너지 인프라 덕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매거진 B 어떤 걸 보고 있냐 코펜하겐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덴마크 코펜하겐을 보다가 이런 챕터가 있었어요. 얼반 플래닝 그러니까 계획 도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코펜하겐 표 도시 계획의 시작이 언제예요? 1940년부터 1960년 친환경 도시이자 사람 중심의 도시로 알려진 코펜하겐이 처음부터 지금의 명성을 누린 것은 아니었다. 한때는 시민들이 도시를 떠날 정도로 많은 부침을 겪었지만 공교롭게도 도시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던 다양한 문제가 오늘날 코펜하겐을 만든 원동력이 되었다. 코펜하겐표 도시계획의 변천사와 함께 코펜하겐이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난 모멘텀을 살펴보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쭉 그 역사를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놨는데요. 제가 이건 한번 쭉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1940년에서 1960년 코펜하겐표 도시계획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떤 시절이었냐 하면은 1940년 독일군의 덴마크 점령이 있었던 시절이었고요. 1945년은 제2차 세계대전 종료 5년 만에 코펜하겐이 해방되었어요. 그래서 핑거 플랜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핑거 플랜이 뭐냐 하면은 1947년 코펜하겐시는 전후 도시 과밀화와 도심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핑거 플랜이라는 도시계획을 발표했는데 지리 구조상 손바닥에 해당하는 코펜하겐 시내를 중심으로 5손가락 모양으로 열차 노선을 뻗어 도심과 교외를 연결하는 계획이었대요. 대중교통을 활성화해 도심에 집중된 주요 시설을 분산하고 손가락 사이에 해당하는 구역은 녹지로 보존하고자 했다. 핑거 플랜은 원래 의도를 어느 정도 달성했지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나왔대요. 몇몇 교외 지역은 생각보다 비대해졌고 낙후된 도심보다 교외 지역을 매력적으로 여긴 부유층은 도심을 등지고 떠나버렸대요. 그래서 2007년 코펜하겐시는 이 계획의 한계를 인정하고 교외 지역까지 손바닥에 포함하는 새로운 핑거 플랜을 발표하게 이른다. 이런 모양이 됐죠. 그래서 이 손가락 모양에 해당되는 곳에는 철도를 만들어서 교외와 연결되게끔 했고 여기 손가락 사이에 해당되는 곳은 녹지로 보존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940년에서 1960년대. 그래서 1961년에서 2009년도에는 사람 중심 도시로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코펜하겐은 1960년대부터 본격적인 현대화를 겪으면서 도시 위기가 정점에 달했는데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원 부족과 도시 개발 난항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오면서 점진적으로 사람 중심 도시와 친환경 도시라는 정체성을 정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09년까지 사람 중심 도시로 쭉 발전하는 지표가 여기 있고요. 그래도 이 사이사이에 어려움이 이제 많이 생겼지만 그것을 이제 극복해 나가면서 지냈던 이야기들이 있고 여기에 보면 하나 제가 볼게요. 1985년에 환경보호법을 개정해 폐기물 관리 역점을 처분해서 재활용 재생 처리로 전환. 이때부터 순환자원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1985년이면 지금 2022년이니까 37년 전 아니에요. 계산이 맞나요? 그죠? 이때부터 환경보호법을 만들어서 폐기물 관리 역점을 처분해서 재활용 재생 처리로 전환했다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를 따지면 우리는 1970년대부터 막 90년대 이렇게 2000년대까지 산업화가 엄청 일어날 시절이었잖아요. 그때는 저기 저 봐라 저기 굴뚝에서 나오는 저 연기가 나라의 어떤 경제의 부를 상징하는 거다 하면서 막 열광했던 시절에 지구 저쪽 끝에 있는 나라에서는 환경보호법을 제정해서 폐기물 관리 역점에 처분해서 재활용 재생 처리로 전환. 그래서 방금 제가 기사에 아리백 우리나라는 지금 재생에너지를 구하기가 급급하다. 왜? 코로나 이전에는 탄소 중립에 대한 언급이 이렇게 명확하지 않았는데 코로나가 발생하고 이제는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뭐 2030년까지는 40% 감축.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정한 거죠. 원래 35%인가 그랬는데 그 우리 40% 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게 했지. 그 다음에 이제 2050이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30년 해도 이제 8년밖에 안 남았고 2050년 해도 28년이 28 아니지 32년인가? 아 갑자기 38년이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 남지가 않았잖아요. 그죠? 아, 28년이네. 계산이 갑자기 안 되고 있어. 그래서 이런 게 지금 37년 전에 환경보호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던 나라와 지금 우리나라와 그 재생에너지가 이게 여기에서는 남는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겨우 1년 받자 뭔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어디에서 재생에너지를 구하겠냐라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1995년 자전거 대여 공유 제도 시티바이크를 시작했다고요. 이때부터 1995년도부터. 그래서 우리 북유럽 여행 가면 자전거 타고 다니는 게 그냥 도로나 이런 거 유모차를 끌고 가는 아빠도 뒤에 보면 아예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유모차 모양의 자전거에 그게 달려있는 바퀴 수레처럼 이게 달려있는 것들. 그리고 그게 뭐 어른들이 타고 가기도 하고 이런 것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1997년 도심 녹색 자전거 노선을 개통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창 고속도로 빵빵하게 놓을 때 여기에는 도심 녹색 자전거 노선을 개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98년 지속 가능한 도시 재생 및 건설 가이드라인을 첫 공표했대요. 그러면 98년이면 24년 전에 이미 이렇게 다 지금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2003년도에는 코펜하겐 하버베스 프로젝트를 완공해서 핑크플랜 2007년도에는 핑크플랜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환경 수도 코펜하겐 비전을 공개를 했고 그래서 이렇게 오랜 시간 누적된 결과로 2008년도에는 모노클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로 첫 랭크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0년에서 20년 이제 보면 녹색 전환 도시를 향한 도약으로 되어 있어요.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코펜하겐은 선진 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해 그 다음 목표인 탄소 중립 도시로 나가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참 데이터가 놀라웠어요. 2012년도에는 이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죠. 코펜하겐 2025년 기후 계획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활한 출퇴근을 위한 자전거 초고속도로를 개통했대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코펜하겐 솔루션스 랩 출범 스마트 시티 어워드 1위를 선정했고요. 2021년 모노클이 선정한 세계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로 또 랭크가 됐고요. 자, 그러니 이런 기사를 이제 제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온 이유가 이제 이 기사와 이게 수출기업 아리백 필수됐는데 재생에너지 못 구할라 전전근거 발전 효율 낮은 재생에너지 원전 발전량의 4분의 1에 불과하고 전력 소비 상위 30개조 사용량 총 재생에너지 생산량 2.4배 아리백 앞서가는 애플, 구글 부품사 동참 요구에 무역 장벽도 북한 기업도 속도를 내지만 북한이 아니고 이게 무슨 글자죠? 제가 한자에 좀 약해요. 속도 내지만 역부족,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가격, 1년 새 2배 급등 기업 부담이 수. 이제는 기업들이 정말 이 아리백을 가입하기 위해서 굉장히 또 이중고를 겪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전부터 계속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죠. 준비를 하고 있고 SK 뭐부터 LG부터 GX 칼텍스 이런 부분들은 이미 롯데케미칼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미 그 전부터 일단은 자금이 되니까 이렇게 막 시설을 인프라를 구축해서 만들고 있다. 근데 그 외에 기업들
현재 새 정부는 기후에너지 정책은 원전 중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기저전력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소외받았던 원전을 적극 활용하되 태양광 외에 바이오, 풍력, 수소, 핵융합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이용하여 에너지 믹스를 구성한다는 보관이다. 하지만 원전 관련 계획에 비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상은 아직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정성과 현실성을 고려한 에너지 수급 구조가 가장 중요한 문제지만 우리 기업들의 아리백 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만큼 원전을 보완할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도 고심해야 할 시점이다. 특히 기업들의 아리백 전환을 돕기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되게 숨막힌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아까 그 코펜하겐의 예를 땄을 때 30몇 년 전부터 준비했던 나라와 지금 당장 발등에 불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하는 우리가 어떻게 어떤 지혜를 발휘해야지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저도 이 기사를 보면서 되게 좀 답답했어요. 그래서 가입 기여 20%가 목표 달성에 북유럽 대부분이 재생에너지, 한국과 달리 아리백 부담이 적어. 이제 이 기사가 이해되시죠? 어떤 데이터에서 이 기사가 나오게 됐는지, 그죠? 37년 전부터 이미 그게는 도시 재생 그리고 순환 자원 이거를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아마 예전에 제가 어떤 그 수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되게 이렇게 그러니까 그 기후에 크게 영향을 받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유럽이나 이런 곳은 유럽은 특히 그 기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예요. 특히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는 낮의 길이가 되게 짧고 또 여름에는 백야로 해서 그 원래 그 자연을 역행할 수 없는 그 지리적 위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게 되게 또 어떻게 보면 역으로 감사해 하면서 그게 따른 지혜를 발휘하면서 산업화를 일군 곳이라고 저는 북유럽이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어려움이 닥치면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이제 산업화를 전쟁 이후에 그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산업화에 되게 애쓸 수밖에 없는 또 시스템이었고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과거를 자꾸 질책하기보다는 지금부터 우리는 시민 전문가로서는 뭘 해야 되고 또 기업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고 국가는 어떤 정책을 해서 이 모든 시민과 기업들이 살아낼 수 있을까를 전략을 짜야 되는데 너무 좁게 보고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여기에서 제한적인 그 막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파트 이렇게만 좁게 보니까 뭔가 팝콘처럼 한쪽에만 뻥 튀겨지고 죽어가는 거에는 눈을 돌리지 않고 그러다 보면 전반적인 국가의 어떤 그 발전은 더딜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뇌 발달로 아이들 인지 발달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영아 유아기 때 아이들이 미디어를 많이 본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팝콘뇌가 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은 앵무새처럼 말하기를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앵무새처럼 읽기를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왜 그러냐 하면은 미디어에서 계속 엄마들이 언어 공부를 노출시킨 거죠. 그래서 글자를 보면 다 읽어요. 근데 이게 그 상호작용이라든지 사회관계에서 연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어느 쪽만 팝콘처럼 내가 팍 발달이 된 거예요. 근데 다른 거 옆에는 다 죽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연결을 못 시키는 걸 팝콘뇌라고 하는데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요. 특히 조기교육 위해서 뭐 영어 공부를 많이 시킨다든지 또 막 미디어를 통해서 언어 학습을 시킨다든지 이런 친구들에게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처럼 국가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러면 건강하지 못한 국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걱정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생분해되는 이런 물질들은 뭐 비닐봉지부터 시작해서 많이 되는데, 이 기사는 제가 왜 가지고 왔냐 하면은, 이게 생분해되어서 다시 자연으로 돌아간다, 그거는 인정해요. 인정한데 이게 그대로 일반 쓰레기로 갔을 때는 생분해라는 게 그냥 소각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분해는 우리가 페트병만 따로 모아서, 캔만 따로 모아서, 그리고 생분해 비닐만, 생분해로 만든 이 재질만 따로 모아서 뭔가 다친구리 자원순환 시스템이 될 수 있는, 그게 되면 그거는 정말 좋은 거죠. 그렇지만 그런 시스템이, 이현주라는 사람이 오늘 생분해 마스크를 썼어. 그럼 이걸 버릴 때 어떻게 버릴 거냐라는 거죠. 생분해만 따로 수거하는 게 없고, 그 생분해만 따로 수거해가지고 가서 그걸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는 시스템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들이 산업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이게 그 다친구리 순환에 그게 연결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차라리 저는 그냥 그 다회성 마스크를 쓸 수 있게, 마스크를 쓸 거면 빨아 쓸 수 있는 마스크를 좀 더 홍보하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시스템이 지금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이번에 우리 그 지방선거가 마쳐졌는데 많이 갑갑하지 않았어요. 정말 이쪽으로 봐도 현수막, 저쪽으로 봐도 현수막, 그리고 또 그 봉투에 담겨온 그 인쇄물들 하며 그 제대로 보기나 하나요? 그걸 고스란히 다 버려야 되는데, 세금 3천억의 환경 파괴분이 된 거죠. 단시간에. 거의 뭐 한 달 가까운 시간에 1,300kg의 현수막, 오늘 지나면 쓰레기. 그러니까 선거 마치고 또 쫙 광고 그 회사에서 다 또 수거하는 모습 보셨죠? 그럼 그 많은 현수막들은 또 어디로 가냐라는 거죠. 그래서 쓰레기 선거, 선거 쓰레기라는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선거 기간에 아예 현수막을 달지 않고 선거가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그거 홍보한다고 트럭 타고 막 방송하고 다니는 그 차들 하면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유세하면서 하면 또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서 대거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정말 어마무시하게 탄소가 배출되었을 거다라고, 그걸 데이터화 좀 시켜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 사람이 이만큼의 자본을 가지고 선거 운동을 했을 때 얼만큼의 탄소가 배출되며 곱하기 전체 인원을 했을 때 이 데이터를 계속 해서 여기부터 탄소 중립을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예 우리가 보통 선거는 뭐 선거일로부터 언제부터 선거를 해야 되고 몇 시까지는 선거 당일날 언제까지는 이거 못한다, 이게 굉장히 엄격하잖아요. 그것처럼 아예 현수막 홍보, 지면 홍보를 그 법적으로 모두 다 제한해버리면 또 뭔가 방법을 찾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선거운동 탄소 제로가 정말 시급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좀 괜찮아서 가지고 왔는데요. 탄소 중립 첫 단추는 재생 원자력, 뭐 다음은 국민과의 소통인데, 이걸 좀 거꾸로 가지고 국민과의 소통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그 다음 단계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소통 부재다, 불능이다 완전 지금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작은 단체에서도 소통이 잘 안 돼요.
근데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많은 정책들이 제대로 소통이 되어서 만들어질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나라 교육 자체가 소통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교육 시스템이고 뭔가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정답을 내어야 된다라고 계속 교육을 받기 때문에 뭔가 이슈가 생기면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에 대한 거에 대한 빠른 정답을 찾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과 소통. 그래서 최재층 교수님은 토론이라고 하지 않고 숙론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숙고하면서 진중한 대화가 필요하다. 어느 분야에서든지 그 정도로 우리가 가치를 가지고 뭔가 격렬하게 숙론하다 보면 새로운 뭔가 가치로움과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게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 단체에서부터 숙론할 수 있는 문화가 좀 이루어졌으면 바라고 있어요. 작년에 그런 기사가 있었죠. 양배추 없는 햄버거. 그래서 양배추 안 넣는 대신에 뭐 아메리카노를 서비스로 준다. 이런 거 있었는데 이제는 무 없는 대구탕, 계란 없는 냉면 막 이런 기사도 있었어요. 이제는 점점 더 식재료에 원재료만 들어가서 겨우 이제 먹어야 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토핑은 사치다 이제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런 기사 보니까 마음이 되게 힘들었어요. 이곳은 지옥. 우리가 지옥에 대한 그림을 그릴 때 막 사람들이 불타고 막 이런 모습들을 상상하잖아요. 그죠? 그냥 내 머릿속에서 아니면 그림을 통해서. 근데 실질적으로 사람들 우리가 36.5도에서 인간의 체온이 40도만 돼도 고열이라고 막 그 해열제 먹어야 되고 주사 맞아야 되고 열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50도 폭염이면 이건 완전히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인도, 파키스탄 주민들의 아우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건 전 지구적 문제 시작에 불과되어 있어요. 이번 주말에 다행히 비가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저희 선생님 시어머니께서 80대신 농사를 많이 지으시는데 고구마를 못 심는다. 원래 모내기 할 때 고구마를 심고 추수할 때 고구마를 수확한다 하더라고요. 고구마를 못 심는다고 계속 걱정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만나자마자 시어머니 고구마 심으셨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비 오는 날 그날 토요일에 고구마 심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지구적 문제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이것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한쪽에서는 비가 많이 오고 한쪽에서는 한파고 한쪽에서는 이렇게 폭염이고는 대기가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곳곳에 발생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폐기물 배출 기업엔 푼돈을 부과하고 5년간 처리비는 5,600억 혈세로 메웠다고 합니다. 플라스틱의 나라 고장나 EPR 3에서 부족한 비용은 세금으로 포장재 재활용 비용 생산업체 책임 명시도 불구 정부는 기업들의 비용 턱없이 적게 부과해 부족한 비용은 지자체 세금으로 막도록 떠넘겨 공공선별장 적자 매년 늘어 작년 1,750억. 그래서 부족한 것은 세금으로 다 메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키지 않았을 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되게 낮고 선별장들의 이제 운영이 적자가 이렇게 많이 일어났다고 해요. 하면서 5년 새 2배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적자가 78억 적자 난 수원시는 1,700만 원만 지원을 받아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20년 수원시는 폐플라스틱 위탁 처리하는 데만 25억 7,177만 원을 썼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플라스틱 처분과 관련해
환경부로부터 지급받는 EPR 지원금은 단 1,741만 원에 그쳤고 비닐 유해 처리는 1,485만 원만 받았고 페트병과 일반 플라스틱 용기 처리에 255만 원만 받았을 뿐 하면서 이런 데이터를 내어놓으셨네요. 그래서 이제는 만드는 것보다 버리는데 이걸 처리하는 데 돈을 더 많이 쓰게 됐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결국 이것은 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다 처리를 해야 된다. 물건을 사는데도 돈을 써야 되고 물건을 처리하는데도 돈을 써야 되고 돈을 벌자 쓰고 처리하는데 다 돈이 들어가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는 데 대한 지혜, 사는 데 대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